치우의 손에 들린 무기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쇠였는데 지금은 돌입니다. 사기는 치우가 최초로 쇠병기를 만들어 황제에게 맞섰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국 하북성에 세워진 치우의 동상은 돌도끼를 쥐고 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 몇 년 사이 한반도의 광장에서도 치우의 얼굴이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의 손이 아니라 시민들의 손으로요. 같은 시기 같은 얼굴, 정반대의 방향.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4개의 기록을 지나왔습니다. 서경은 이름만 남겼고 사기는 승자의 이야기를 남겼고 산해경은 신화의 언어로 여파를 남겼고 규원, 사화는 패자의 자리에서 반박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5번째 기록이자 이 시리즈의 마지막 걸음입니다. 기록이 아니라 소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시 조금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반란자로 몰렸고 사로잡혀 죽었고 역사는 그를 질서를 어지럽힌 자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를 죽인 바로 그 승자, 황제조차 그의 이름과 얼굴을 다시 불러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황제는 천하가 다시 어지러워지자 치우의 형상을 그려 각지에 세우게 했고 사람들은 그 무시무시한 형상을 보며 두려워하고 복종했다고 합니다. 승자조차 패자의 얼굴을 빌리지 않고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수천 년 진시황도 한고조도 이 죽은 반란자에게 제사를 올리며 승리를 빌었습니다. 한 번 죽은 이름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곳에서 더 오래 불려나갔습니다. 이것이 신화라는 것의 이상한 힘입니다. 기록은 그를 반란자라고 못 박았지만 사람들의 필요는 그 못박음을 매번 다시 열었습니다. 지금 저희도 또 한 번 그의 이름이 열리는 순간을 보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함께 살펴볼 것은 6가지입니다. 첫째, 붉은 악마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2002년 함성이 어쩌면 중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둘째, 치우천왕기는 이제 더 이상 공포의 얼굴이 아니라 화합의 얼굴이 되었다는 것. 셋째, 같은 시기 한국의 민족주의 열풍과 중국의 내적 불안, 양쪽 모두의 필요. 넷째, 홉스봄의 만들어진 전통을 통해서 영웅서사가 시대마다 다시 쓰이는 방식을 알아봅니다. 다섯째, 지금 실제로 사람들을 묶어내는 힘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요. 여섯째, 치유 이후 한국은 무엇이 달라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함께 이 시리즈의 마지막 6걸음을 걸어봅시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 봅니다. 1995년 12월 하이텔 축구 동호회 사람들이 새로운 응원 문화를 위한 선언을 합니다. 1997년 8월 붉은 악마라는 정식 명칭이 정해집니다. 1999년 3월 29일 한국과 브라질의 친선 경기에서 치우천왕기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날 세계 최강 브라질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월드컵이 열립니다. 전국에
거리와 광장에 수백만 명이 붉은 옷을 입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발적으로, 질서 있게, 폭력 없이. 전 세계 방송 카메라가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본 것이 정말 축구 팬들 뿐이었을까요? 바로 이 시기 중국은 소수민족 통합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서사를 만들고 조상을 재배치하고 상징을 정교하게 설계해야만 겨우 다스릴 수 있는 다민족 국가인 중국. 그런데 바로 옆 나라에서 국가의 지시도 없이 한 민족이 하나의 상징 아래 스스로 뭉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정교한 설계 없이도 스스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장면. 그것이 신화를 관리해야 한다고 믿는 체제에게는 가장 낯설고 가장 신경 쓰이는 종류의 장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얼굴을 정확히 무엇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 치유천왕기의 도안이 실제로 참고한 것은 중국 신화 속 치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신라시대 유적 경주 동궁과 월지에서 출토된 노규 기면화입니다. 이름은 중국에서, 얼굴은 신라에서. 원래 귀면화는 나쁜 기운과 재앙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섭게 생긴 얼굴로 악한 것을 겁주어 물리치는 수호신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은 원래도 공격이 아니라 방어, 또 수호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의 광장에서 이 얼굴은 또 한 번의 의미를 바꿉니다. 수호신에서 화합의 상징으로 말이죠. 2002년 이전 이 얼굴을 처음 본 사람은 아마 섬뜩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여름을 지나며 이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떠올리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열정, 위협이 아니라 하나됨. 지금 이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반가움을 느낍니다. 3000년 전 신에게 바쳐지던 두려운 병주의 얼굴이 이제는 함께 응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반가움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왜 하필 이 시기 두 나라 모두에서 이 오래된 얼굴이 필요했을까요? 1990년대 한국에서는 저희가 에피소드 네 번째에서 다루었던 환단고기를 비롯한 제야 역사서들이 대중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거쳐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확인하려던 시기였습니다. 오랫동안 주변부로 여겨졌던 역사를 다시 쓰고 싶은 욕망이 여러 곳에서 분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1989년天安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 중국 사회에는 깊은 사상적 공백이 찾아옵니다. 문화대혁명의 이상은 이미 빛이 발했고 개혁 개방이 가져온 자유주의의 사상마저天安문 사건으로 억눌립니다. 혁명의 이상도 자유주의의 희망도 아니라면 무엇으로 이 거대한 다민족 국가를 하나로 묶을 것인가? 중국의 고민은 깊었다고 봐야죠.
여기에 대해 1990년과 91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고 드디어 거대한 소련이 붕괴합니다. 거대한 다민족 연방이 순식간에 해체되는 것을 중국은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티베트와 신장, 내몽고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 크고 작은 소요가 반복됩니다. 소련의 붕괴가 중국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공포는 결코 중국의 정치인들에게 막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중국은 일련의 역사 프로젝트들을 연이어 추진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모두 위작, 위서로 단정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만은 중국에서는 버젓이 국가가 나서서 이런 일을 벌입니다. 1992년부터 97년까지 귀근원과 중화 3조당이 건립됩니다. 1996년에는 하상주단 대공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002년 마침내 동북공정이 공식 승인됩니다. 소수민족 신화 통합을 위해서 중화 3조당이 건설되었고 중화 문명의 유구함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상주단 대공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변경이라고 생각되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는 동북공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에 걸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었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서로 다른 역사 인식이 부딪히기 시작했고 2001년 북한이 고구려 고분군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합니다. 만약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만주 지역과 조선족의 정체성 문제가 국가 안보 문제로 당연히 떠오를 수 있겠죠. 한국의 광장에서 자생적으로 그 신화를 소환하고 있던 바로 그해 중국은 정반대편에서 국가가 주도해 신화와 역사를 재편하는 작업을 공식화하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각자 다른 이유로 각자 이름을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교하게 설계된 중국의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했을까요? 여기서 저희가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중화 3조당은 국가 최고 수준의 정교함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심지어 무기까지 바꿔가며 신하의 위계를 재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이 편입이 치우를 조상신으로 섬겨온 남방 소수민족들 사이에서 완전한 정서적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가 위에서 아래로 내린 상징은 아래에서부터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연하겠죠. 강요된 것이니까요. 반면 붉은 악마의 치우천한기는 그 동안의 기원이 신라의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여전히 많은 한국인들에게 뜨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정교하게 설계된 쪽이 더 헐겁게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쪽보다 마음을 넣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반전을 이해하려면 하나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되었다고 믿는 전통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은 비교적 최근에 특정한 필요나 목적에 의해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홉스봄이 주목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창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흔한 것은 이미 존재해오던 오래된 이야기의 강조점을 시대의 필요에 맞게 다시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치유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서경은 형벌의 기원과 연결했습니다. 사기 오제봉기는 반란자로 그렸습니다. 군사의 신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황제 자신조차 죽은 치유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인물인데도 시대가 바뀔 때마다 강조점이 바뀝니다. 무엇을 부각하고 무엇을 지울지는 그 시대의 필요가 결정합니다. 1990년대 중화 3조당의 치우는 돌도끼를 든 길들여진 조상이라는 새로운 버전이었고, 2002년 한국의 치우천왕기는 신라의 얼굴을 한 국민화합의 상징이라는 또 다른 버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버전 가운데 왜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부분적으로 실패했을까요? 실제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힘은 무엇일까요? 국가가 정교하게 설계한 사당일까요? 아니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자발적인 함성일까요? 어쩌면 사람을 묶어내는 힘은 상징 자체의 정확성이나 기원의 진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상징을 함께 경험한 시간, 함께 나눈 감정, 그리고 그 경험이 자발적이었는가, 강제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시대의 치유가 다시 조명을 받게 되었는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이것입니다. 이 시대가 함께 묶을 수 있는 무언가를 절실히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2002년 이후 한국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가장 먼저 짚을 수 있는 것은 신화와 역사의 인물을 대하는 대중의 태도입니다. 그 여름을 지나며 이런 인물들은 대중이 일상에서 소비하고 즐기는 대상으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2019년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좀비 드라마 킹덤이 전 세계에 공개되며 K-좀비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도깨비 신화를 재해석한 도깨비는 아시아 전역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켰고, 최근에는 오컬트 시리즈 동궁이 비영어권 콘텐츠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에서만 소비되던 한국의 전통, 또 설화, 신화적인 소재들이 이제는 전 세계 안방을 채우는 콘텐츠의 원천자산이 되었습니다. 2002년 광장에서 사람들은 신라의 기와문양에 중국 신화의 이름을 붙여 자발적으로 하나의 상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 뒤 한국은 이제 자신의 신화와 전통을 세계가 소비하고 싶어하는 콘텐츠로 다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쓰는 힘, 그것이 2002년 광장의 힘과 지금 한국 콘텐츠 산업의 힘은 어쩌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물었습니다. 저 얼굴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제 저희는 답할 수 있습니다. 그 얼굴은 하나의 근원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주나라 강태공의 침묵, 사마천의 이야기와 병주 신앙, 산해경의 신화, 조선 후기의 반박, 신라의 도깨비 기화, 그리고 무기까지 바꿔가며 조상을 재배치한
1990년대 중국의 손, 마지막으로 국가의 설계 없이 스스로 얼굴을 다시 쓴 2002년 광장의 시민들. 돌도끼를 쥔 손과 광장에서 흔들리던 깃발, 그 둘 중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것은 후자였습니다. 무기는 바뀔 수 있어도 마음은 설계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5개의 기록이 우리에게 남긴 답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국가가 정교하게 설계한 상징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상징.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에 더 마음이 움직이십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어떤 상징도 사실은 누군가가 최근에 다시 쓴 것은 아닐지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유 5개의 기록, 이것으로 시리즈를 마칩니다. 한밤의 책방이었습니다.